안녕하세요. 형이석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자연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체들의 생계를 공급하는 거대 저수지와 같은 존재이자 자연이 그렇습니다. 존재이자 인간 푸시케, 곧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자연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서구 지성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말씀하는 겁니다. 서사시지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서사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고 이곳에 등장하는 푸시케는 생명의 원리와 함께 죽음의 순간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기술됩니다. 영혼이 그림자 뭐 이런 것들로 기술되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 이곳에 등장하는 푸시케가 인간의 아니죠. 만물의 생명의 원리 그리고 인간에게 특히 죽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중세 근대 철학자에 등장하기 이전까지 푸시케에 관한 설명은 삶보다는 죽음 이후, 특히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푸시케가 생명의 원리든 사후의 원리이든 서양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푸시케 곧 영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영혼은 소멸하는 인간의 몸과 달리 영혼은 몸은 소멸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푸시케가 에로스와 푸시케 이후로요. 신화적 관점이든 철학적 관점이든 푸시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영혼은 인간의 행위와 사유 주체로 이행되어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에 의해서 영혼이 아니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은 소크라테스님과 플라톤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개념적으로 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묻지 않는 삶, 의심하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는 삶은요. 소크라테스님의 영향력 속에서 플라톤님은 다양한 여로 채색된 호메로스님과 자연 철학자들의 영혼 개념을 치밀하게 캐묻고 그 전에 사람들 이론가들의 영혼 개념을 계속해서 각색해서 캐묻고 시험한 후 윤리적이고 정신적 활동의 요체로 각색해냅니다. 그걸 해낸 분이 누구냐면 플라톤님입니다. 어디서 해내냐면 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해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파이돈, 크리톤. 이 책에서 파이돈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이 책에서 잘 각색해내고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의 견해를 발전시켜 영혼을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이 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미세한 진료적 물질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유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인식 활동의 주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영혼 개념이 서구 사상가들에 의해서 보았던 서구 사상가들이라면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 실체로 확고한 지위를 받게 됩니다. 정신은 생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몸은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유가 있다. 이 몸처럼 이게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도 스스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다고 이게 개념화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에서 생명의 원리 및 인식론과 존재론, 윤리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학 등에서 기본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야 합니다. 이성은 어디서 오냐면 영혼에서 온다는 거죠. 플라톤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 의하면 파이돈이 여기 있습니다. 파이돈이라면 이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변론했지만 그리고 270대 230의 투표를 받습니다. 사형 270, 무죄 사형이 아니다 무죄 230. 그래서 500명의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서 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님께서 죄명은 청소년 타락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독배를 마시기는 이 파이돈 이 감옥에 이렇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소크라테스님이죠.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죽음에 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말한
죽음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되새김질할 만한 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도 있죠. 윤리적 가치도 있습니다. 독배의 잔, 독약의 잔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님은 곧 죽는데 자신이 죽은 이후에 지혜로우며 훌륭한 다른 신들 곁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미 죽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간들 곁으로 가게 될 거라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 성경에서 봤던 성인들, 여기서 봤던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뭐 헤라클레스, 뭐 여러 철학적 위인들 내지는 인문학적 위인들 만나는 것에 기대에 차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전해오듯 선량한 사람에게는, 선량한 사람이란 것은 윤리적 인간이겠죠. 나쁜 사람들, 비윤리적 인간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희망과 낙관적 기대에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철학으로 생애를 보낸 자신이, 소크라테스 자신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죽은 뒤에 저승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라고, 이게 희망에 차 있는 거죠. 믿음에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철학의 옳게 종사,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옳게 종사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름 아닌 죽는 것과 죽음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후에 최대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희망에 차 있기 때문에 온 성애를 통해 죽음을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곧 영혼은 몸을 최대한 무시하고, 몸은 사라지는 거니까, 소멸할 거니까요. 몸에서 최대한 달아나고 그 자체로만 있게 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영혼 자체로만 있게 되는 걸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해방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몸에서 해방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몸이라는 무덤 내지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자란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의해 충분히 정화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향후에 전적으로 몸 없이 영혼으로만 살게 될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에 의해서 인간의 몸은 영혼의 무덤이자 감옥과 같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무덤, 감옥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무덤과 감옥에서 탈출 내지는 해방되는 것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풀려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자유라는 개념은 서양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자유든 육체적 자유든, 특별히 정신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이라는 무덤과 감옥에서 해방과 석방은 자살이 아니고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자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몸은 몸대로 영혼에 떨어져 나와서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는 것, 영혼은 영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몸과 분리되는 것 이외에 다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소 거칠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이 역설적인 사생관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이 짧은 시간에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톤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서양의 정신사에서 전 기간 동안 주축을, 이 플라톤의 사생관이, 말이 꼬입니다. 사생관이 서양 정신사, 서양 철학사 전 기간 동안 주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현대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감각과 신체를 넘어서는 것, 초개인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것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왔냐면 플라톤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한 영혼의 몸으로부터 독립은 중세 기독교의 금욕주의, 데카르트의 심신 이분법, 이원론, 칸트의 선의지와 성향, 현상계와 예지계, 목적의 왕국과 사물의 왕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로 서구의 윤리학의 기본 사유 범주들은 심신의 구분, 윤리적 주체, 가치와 사실의 구분,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서구 윤리학,
영원 개념에서 바꿔왔습니다. 서구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신체성의 소멸이나 극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동경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정신의 자유란 다름 아닌 신체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체가 자살이 아니고 자연사를 통해서 죽는데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이전은 자연 철학자들의 시대였다면 소크라테스가 등장함으로써 형이상학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탈레스를 비롯한 최초의 철학자들은 신화적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적 세계관에서 벗어납니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탈레스는 물이라고 생각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생각했고 피타고라스는 숫자 1, 2, 3, 4, 5 수로 된 질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르미데스는 있는 것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원자론을 이야기한 데모크리투스. 그러나 철학자들의 관심은 점차 인간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 덕에 자연과학이 탄생했지만 자연 철학자들 덕에 자연과학이 탄생했지만 인간 존재와 인간과 인간관계 등 존재론, 인식론 등의 눈을 떠서 드디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맞서게 되는 겁니다. 물질만 연구하다가 이제는 정신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면 시원하고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이란 필로소피아죠. 그리스어, 저 정확한 의미로는 히라버입니다. 그리스어를 옮긴 것입니다. 필로소피아는 그리스어를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동사 필로를 옮긴 겁니다. 소피아는 지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창조하며 조종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지식, 다시 말해서 인간 이성으로 인해 깨달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신적인 건데 인간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신중심적 사고, 곧 신적 관점에서 지혜란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오직 인간만이 지닌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생각, 사고, 사유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필로소피아를 한국어로 지혜를 사랑이라고 하지 왜 전혀 비슷하지 않는 단어인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란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의 학자 니시야마네가 필로소피아를 철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사용한 용어는 철학이 아니고 희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가 히랍이라서 희를 앞에 붙인 것이 아니고 희망의 희를 앞에 붙였습니다. 희, 희망, 바램, 그리고 철, 현명함, 지혜로움을 결합하여 희철학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학문 또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학문으로 하여 희철학으로 붙인 것이죠. 여기서 나중에 희가 떨어져 나가고 철학이란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그 출발 자체가 맹신을 요구하는 종교에 대한 저항, 즉 신에 대해 인간의 존재를 대립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분명한 대상이 결정되어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철학, 예술철학, 정치철학, 윤리철학, 도덕철학이죠.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가령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등 그 연구 분야가 분명히 결정되어 있지만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분야를 연구해도 되는
학문으로 다만 그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서서 대면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따라서 철학이란 모든 학문의 학문이고 연구하는 학문 방향을 결정지은 방향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다루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실상은 매우 보편적 의문을 해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밝히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문들은 존재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우주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답을 얻는 방법도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석과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합니다. 철학을 크게 분류하면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과학철학, 논리학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을 나눌 수 있겠고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이론철학, 실천철학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철학의 난해성이란 형이상학의 난해성을 말합니다. 형이상학이 다루는 것은 세계, 삶, 인간, 이성, 진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세계, 삶, 인간이란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므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어려움 이전에 형이상학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더더욱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이 이런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말하기에 앞서 철학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본 것처럼 형이상학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학과 차별하여 존재, 윤리, 도덕의 본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형이상학을 제1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제1철학은 자연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에 관한 학문과 실천에 관한 학문, 그리고 제작에 관한 학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이상이라는 단어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이후 로도스의 안드로니쿠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드로니쿠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을 정리할 때 자연학 피직스라는 책을 엮으면서 자연학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제1철학을 뒤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연학은 이해하기 쉬운데 자연학을 넘어서 있는 제1철학을 자연학 뒤에다 넣는 거죠. 메타 피직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하여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어 메타는 무엇 뒤에 라는 뜻으로 형이상학을 자연학 뒤에 오는 것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형태 이전 그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여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형이상학이 철학의 어떤 위치와 위상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철학 또는 형이상학은 존재론과 인식론 두 분야로 갈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톨로지 존재론은 존재 본질에 관한 연구이고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사실 형이상학은 정신, 영혼, 신,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와 인식에 대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윤리, 사회, 신, 시간, 공간과 같은 수많은 것들에 부닥치고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이상학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철학의 문제도 끝이 없는 것처럼요. 마치 항해를 떠난 배가 수많은 풍랑과 암초를 겪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항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은 답이 없는 문제들의 답을 찾아다니게 하고 지극히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다시금 묻고 또 물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유가 이러한 생각이 쓸데없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인간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독일 관념론을 이룩한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지만
칸트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형이상학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칸트와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형이상학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유전자에서 거의 98.6%가 같다고 합니다. 1.4%가 다른데 1.4%의 사유하는 능력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1.4%라는 거죠. 동물도 생각하고 기억력이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요. 근데 인간만이 치밀한 기억과 사유를 하는 존재이죠. 원숭이와 1.4%가 다른데 그 1.4%가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만큼이라 그 역사가 길고 논란도 많습니다. 형이상학의 역사는 그 물음에 대한 모색의 역사였으며 또한 그에 대한 논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을 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고차원의 아주 난해한 학문, 무언가 우리의 감각을 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 상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이상학을 학문 중의 학문, 최고의 학문,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분과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최고의 학문, 제1철학으로서의 신학으로 동일시되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으로서 만학의 여왕으로 추앙받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의의 시대, 비판의 시대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지위마저 의심받고 자연에서 추방되어 초자연, 논리, 심리, 정신, 영혼, 원칙, 삶, 역사, 문화 등에서 생존의 터전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고대 형이상학은 종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분석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의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또 니체도 형이상학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이성의 죽음, 형이상학의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선두주자는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형성된 비엔나 학단입니다. 이 학단에서 분석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의미의 기준을 만들어 형이상학을 학문의 대상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석 철학자들 이들은 이 의미의 기준을 만들어 형이상학을 학문의 대상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한때 형이상학은 만왕의 여왕이었지만 오늘날 기술과 과학의 시대의 형이상학은 구름 잡는 이야기나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일 뿐 결코 학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 철학자들에 의해 의미 있는 엄표의 영역을 벗어난 언어의 규칙을 멋대로 어긴 잘못된 언어놀이의 산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대에서 형이상학은 해체되어 말끔히 쓸어버려야 할 시대에 뒤떨어진 계몽의 마지막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실을 넘어선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철두철미하게 현실적인 인간들에게 경험을 넘어선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과학 만능주의의 인식적인 태도입니다. 확인되고 통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것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에 형이상학은 현대인이 한시바삐 넘어서야 할 해소해야 할 극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소돼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이데거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을 잘못 이해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형이상학은 강단 철학의 한 분파도 아니고 임의적인 착상의 한 영역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은 인간 현 존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 형이상학은 현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러한 획기적인 새로운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 중심, 과학 중심의 사유 방식이 몰고 온 전 지구적인 폐해를 목도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성 중심의 서구 철학적 이해에서 벗어나 범지구적인 형태와 사유 방식을 포괄하는 보편적 철학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많은 지성인들이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형이상학의 밑바탕으로 파헤쳐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서 신 그리고 신에 의해 부여받은 이성 혹은 지성을 소유한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리와 확실성을 인식 및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는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에는 피코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철학의 첫 부분은 형이상학인데 인식의 원리들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주된 속성들과 우리의 영혼의 불멸성과 우리가 타고난 모든 명석하고 단순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이상학은 인식의 원리들을 담고 있는데 신의 주된 속성과 우리의 영혼 불멸성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모든 명석 판명하고 단순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형이상학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철학의 첫 번째 부분은 형이상학이고 두 번째 부분은 물리학으로 구분합니다. 데카르트는요. 물리학은 물질 대상의 참된 원리들을 발견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특히 지구와 우리가 그곳에 지구 이곳에 그 주변에서 발견하는 모든 물체들 예를 들면 공기, 물, 마그네트 그리고 여타 광물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식물, 동물, 특히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는 그가 나중에 그에게 유용한 다른 학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철학 전체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고요. 그 줄기는 물리학이며 그 가지들은 다른 나머지 학문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문들은 크게 의학, 기계학, 윤리학으로 귀결됩니다. 윤리학이란 다른 모든 학문들의 지식을 전제로 하면서 지혜의 최고이자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최상의 완전한 도덕 이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뿌리나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서 따는 것처럼 철학의 주된 유용함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많은 독자들이 형이상학의 토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나무의 뿌리인 형이상학을 떠받쳐주고 길러주는 밑바탕은 존재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철학 전체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그 줄기는 물리학 그리고 그 가지들은 다른 모든 나머지 학문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